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는 확신했었다. 관세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 SOS를 보낸 지 불과 72시간 전만 해도 그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한국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7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뒤집혔다.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명을 해야만 했다. 150만 발 63%, 72시간. 이 세 숫자가 미국의 자만을 무너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을 내가 직접 밝힌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적어달라.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 그날 새벽 전화가 울렸다. 시간은 새벽 3시 47분이었다. 테네시의 공장이 사라졌다는 보고였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니라 절망의 떨림이었다. 무엇이 사라졌냐고 물었더니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사망 16명, 실종 19명. 하늘은 새벽인데도 불타는 빛으로 물들었다. 위성 사진이 전송되었다. 테네시가 불타고 있었다. 화면을 보자마자 알았다. 이건 단순 폭발이 아니었다. 증발에 가까운 파괴였다. 미국 최대 군수공장이 과거형이 된 순간이었다. 나는 김태준이다. 전직 국방부 고위 분석가로 22년간 군수 체계를 봐왔다. 나는 패권이 영원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그 믿음이 무너졌다. 상황실로 달려갔다. 모니터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테네시 공장 실시간 가동 화면이었다. 모니터 12대가 모두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전소라고. 복구 예상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보고서가 도착했다. 첫 줄은 단 2글자였다. 전소. 그게 전부였다. 미국 방위망에 납품하던 핵심 시설이었다. 탄약, 포탄, 폭발물 전부였다. 연간 생산량의 63%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국방부 차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대체 방안이 있나? 없다. 재고는 석 달분. 그 이후는 공백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보고였다. 모든 동맹국에 압박을 넣는 전략이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이제 무의미해졌다. 생산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재무부 장관이 물었다.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국방부 차관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먼저 무너진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패권국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한국이 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온전한 침묵이 덮였다. 지금도 한국입니까? 예, 연간 생산량은 80만 발에서 150만 발입니다. 155mm 포탄 기준입니다. 비축량은 3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20년 동안 세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단 한 나라의 이름 앞에서 침묵했다. 한국이었다. 지금 즉시 공급이 가능한가? 누군가 물었다. 가능합니다. 이미 검증된 품질입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자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관세는 철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관세 철회. 트럼프가 전 세계를 압박하던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뜻이었다. 국방부 차관이 천천히 말했다. 한국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꾸었다. 우리가 요구하던 자리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자리에 놓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테네시의 하늘은 여전히 붉게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붉은 하늘 너머로 떠오른 단어 하나, 한국. CNN의 속보 자막이 떴다. 테네시 군수공장 폭발, 생산 전면 중단. 전 세계가 놀랐다. 미국의 심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심장이 멈춘 자리에서 뛰기 시작한 또 하나의 심장. 그것은 한국이었다.
세계 최대의 포탄 생산국, 조용하지만 철저히 준비된 나라. 그날 밤 백악관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알았을 것이다. 관세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것은 국어의 언어였다. 나는 22년 동안 패권의 변화를 지켜봤다. 그러나 그날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서 있던 것은 한국이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나라였다. 그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패권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 한국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테넷이 폭발 다음 날 새벽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불이 켜졌다. 트럼프가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관세는 유지한다. 물러서면 끝이다. 참모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국 없이는 복구 불가능. 트럼프가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제국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재무부 장관이 조용히 보고를 시작했다. 한국의 생산망이 유일한 대체 공급선입니다. 유일하다고? 예. 즉시 가동 가능한 시설은 한국뿐입니다. 독일은 6개월, 일본은 1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물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간 150만 발입니다. 테넷이 공장의 2배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2배였다. 미국 최대 군수시설의 2배를 한국이 이미 생산하고 있었다. 국방부 차관이 다시 말했다. 비축량도 300만 발 이상입니다. 미군 작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관세를 유지하면 작전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3개월 내 탄약 고갈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물었다. 철회를 검토하자는 뜻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예스. 굴복이었다. 그날의 공기를 나는 잊을 수 없다. 22년간 패권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날 같은 침묵은 처음이었다. 무겁지 않았다. 이미 꺼져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은 새로운 중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무거운 게 아니었다. 이미 꺼져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백악관의 복도에서는 참모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국 예외를 검토한다더군. 트럼프가 정말 철회할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국 아니면 답이 없잖아.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관세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생존의 족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터뜨렸다. 미국 한국 관세 재검토 착수. 부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한국 동맹의 마지막 생산기지로 부상. 전 세계가 놀랐다. CNN은 긴급 토론을 열었다. 화면에 전문가들이 나왔다. 이건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닙니다. 패권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구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BBC도 곧 보도했다. 한국 세계 최대 포탄 생산국의 위력.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다. 트럼프의 관세 무기, 한국 앞에서 무력화.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5% 상승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2%, 리즈는 18% 급등했다. 원화는 달러 대비 3% 강세를 보였다.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명확했다. 한국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단 한 줄만 발표했다. 현재로선 논의할 사안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해명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강력했다.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숫자가 말했고 시장이 대답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 곡선을 추적했다.
2020년 72억 달러, 2022년 117억 달러, 2023년 16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230억 달러에 도달했다. 세계 7위였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2위권이었다.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수출했고 노르웨이에 K9 자주포 100문을 납품했다.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까지 한국산 무기가 들어갔다. 놀라운 건 속도였다. 계약에서 인도까지 6개월이면 충분했다. 유럽은 2년, 미국은 1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약속을 지켰고 품질은 완벽했다. 폴란드군은 K2를 실전에 배치했다. 명중률은 95%를 넘었다. 노르웨이의 K9 사격 시험에서는 나토 기준을 20% 초과 달성했다. 유럽 언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무기, 가격 대비 성능 최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백악관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 제목은 코리아 클로즈. 한국 조항, 즉 관세 예외 검토안이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만 관세 면제 검토 중.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야 하죠? 하지만 국방부는 단호했다. 필수적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재무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안보상 불가피합니다. 나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웃음이 났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했었다. 투자하라, 기여하라, 따르라. 그때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탁이었다. 역사의 톤이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요구하던 위치에서 우리가 구걸하는 위치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말이 없었다. 성급함도 없었고 조바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공장의 기계를 돌렸고 포탄을 만들었다. 기술을 쌓아왔고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그 묵묵함이 더 강력했다. 말로 떠드는 자보다 실력으로 응답하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었다. 폭발로부터 72시간이 지났다. 미군의 해외 작전들이 멈췄다. 모든 전선에서 경보가 울렸다. 탄약 부족 경보가 울리자 국방부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의제는 단 하나였다. 한국에 SOS를 보낼 것인가? 합참장은 단호히 말했다. 중동작전 지속은 불가능하다. 2주 내 철수해야 한다. 유럽은 나토 공동훈련 중단을 검토했고 태평양 함대는 침묵 속에 머물렀다. 탄약 보급이 막히자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군대가 멈췄다. 나는 22년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결국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다.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라. 공식 요청이냐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비공식으로 진행하라. 코드네임이 내려왔다. 오퍼레이션 브릿지 서울 다리 작전. 우리가 다리를 건너오는 쪽이 되었다. 주한미군 사령부를 통한 비밀 전문이 발송되었다. 한국 국방부로 전달된 문구는 명료했다. 긴급 탄약 지원 협의 요청. 그러나 그 밤 일부 문서가 유출되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다. 미국 한국의 SOS라는 부제가 전해지자 세계는 또 한 번 놀랐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백악관은 부인했다. 정상적 협의일 뿐이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트럼프는 조용히 움직였다.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 3,500억 달러 요구는 재검토하겠다. 그 보고를 받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한 달 전엔 압박이었던 것이 이제는 협상 카드, 아니 구걸로 바뀐 것이다. 동료가 내게 물었다. 우리가 주도하던 협상이 구걸로 변했다고 해도 되겠냐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한국의 반응은 여전했다. 정부 발표는 단 하나, 검토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틀 뒤 한국이 움직였다. 국방부는 일부 방산시설을 언론에 공개했다. 창원의 한화 공장이었다. 생중계가 시작되었고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도드라졌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포탄 케이스가 흐름처럼 흘러갔다. 화약 충전, 품질 검사, 인공지능 기반 결함 검출, 무인 운반 드론이 완성품을 옮겼다.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맞물렸다. 국방부 대변인이 차분히 설명했다. 하루 생산량 4,000발, 연간 150만 발 이상 가능하다고. 카메라는 비축 창고를 비췄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포탄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장면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증명이었다. 현재 비축량은 350만 발이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다. 시청자 수는 4억을 넘겼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이게 한국의 실력인가?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어떤 이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했다. 드디어 이유를 알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유럽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일 국방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폴란드 총리가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줄을 섰다. 나토 군수국은 성명을 냈다. 한국형 표준을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보려 한다는 뜻이었다. 미국 내부는 술렁였다. 국방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해야 한다. 이어진 말은 더 무거웠다. 인정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사라졌다. 정책이나 명분 같은 것은 의미를 잃었다. 현실만이 남았다. 측근들은 전했다. 트럼프의 표정이 그날 처음 흔들렸다고 했다. 공장 영상을 본 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 나는 데이터를 정리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가시적이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거리 60km를 자랑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천공방공 체계는 패트리어트에 필적할 만큼의 능력을 보였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를 향한 개발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성취를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실전 배치되었고 수출로 이어졌다. 이제 세계는 그 기술을 원했다. 나는 공장 화면을 보며 전율했다. 이것은 단지 군수산업이 아니었다. 하나의 문명이었다. 효율을 넘는 완벽함이 있었다. 과시가 아닌 증명이었다. 한국은 말로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공장이 대답했다. 숫자가, 품질이, 속도가 대답했다. 그날 밤 백악관 상황실은 또다시 불이 켜졌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의제는 단 하나였다.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압박이 아니라 설득의 시간이 왔다. 요구가 아니라 설득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패배했다. 그러나 그 패배는 굴욕이 아니었다. 존경이었다. 진짜 강함을 본 순간이었다. 기술로, 준비로, 침묵으로 증명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공장 영상